폭등에 대비합시다. 지금은 유례없는 대공황 수준의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은 통과했다. 3월이죠. 주식시장에 개인 매수만 10조 원 넘게 들어갔고 외국인들 빼고 있는데 10조 원 들어갔다고 부동산 살 돈이 없다는 폭락이들도 있고, 하지만 꼭대기가 아닌 건 분명하다. 떨어진다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되고, 늘 얘기하지만 주식을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모르면서 하지 마라. 공부해라. 그리고 지속된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보통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는 발맞춰서 떨어졌었죠. MB 때 초창기에 뉴타운 시작하면서 전세 대란 한 번 난 뒤로 그게 쭉 이어지면서 전세 대란을 일으켰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그 당시에 안 했다라고 저희한테 반박 아닌 반박 했었는데 되도 않는 소리죠. 그것 때문에 전세 올랐다라는 기사 떴었고, 그 이후로 그 전세 수요들이 돌면서 전세 대란이 이어졌었던 것인데 갭불도 모르죠. 실질적으로는 매매가 올라가면서 갭 줄이려고 전세가도 같이 올리게 되고, 어떤 핑계를 대서든 간에 그걸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전세가 그래프는 전체적인 추세는 보통 이렇게 나온다. 그거는 여태까지 통계를 보면 나오는 건데 자꾸 뇌피셜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매가의 전세가의 갭은 지역 차이지, 이게 매매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전세가는 멈춰서 갭이 줄어들거나 그렇진 않다. 실질적으로 하락기 때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왜냐면 매매가 떨어지는 폭이 전세가 떨어지는 폭보다는 클 때가 많으니까. 왜냐면 전세가는 2년 단위 계약이니까 부동산 폭등을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백신 나오는 순간 엄청난 회복세로 접어든다. 개소리죠. 미국이 시작하는 양적 완화 푸는 것은 1, 2년이지만 회수하는 것은 10년도 부족하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회복되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등한다 라는 거는 이 뭔 개소리야! 왜 미국 유동성이 늘어난 게 우리나라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야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미국이랑 관련 없죠. 우리나라 유동성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역대 유동성 가장 크게 뛰었던 나라, 일본 아베노믹스죠. 일본 아베노믹스를 해도 예전 수준 회복도 못했다. 한번 박살나고 난 뒤에 도쿄나 핵심 지역들을 회복했다? 당시 유동성이랑 비교해보면은 회복 못했죠.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투기꾼 탓에 남 탓 제발 하지 말고 폭등을 대비하시길. 투기꾼이죠. 왜 미국 유동성을 가지고 자꾸 우리나라 유동성에 하냐. 근데 우리나라 유동성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환매 조건부 채권이랑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들어갔었죠. 유동성 푼 게. 근데 재난지원금은 소멸될 재난지원금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푸는 유동성이지, 이 유동성을 어떻게 다 모아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소멸되는데. 환매 조건부 채권 뭐예요? 중앙은행이 시중금융업계에다가 현금을 지급하면서 RP라고 불리우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금융업계에다가 유동성을 푸는 거죠. 하지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을 경우는 채권을 다시 되팔면서 현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10년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1년 내에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오히려 채권 이율까지 붙여서 회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됐을 때 대처하고,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그냥 무작정 미국처럼 풀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축통화만 가능한 일이다. 미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 우리나라 아니다. 아니니까 저런 방법을 쓰는데 왜 미국 유동성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 유동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이야기하냐. 미국 부동산 사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기사 나왔을까요? 6.17 대책 무색, 부동산 전문가 2명 중 1명, 하반기 집값 상승. 근데 밑에 조사 보면은 부동산 1등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했냐?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6.17 대책 이전에 조사됐는데 이걸 가지고 대책 무색이라고 기사 짓는 꼬라지 보세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이렇게 조사하는 건 부동산 111땡 꼬라지 보세요. 1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왜 딱 이 시기만 조사했을까요? 급매물 들어가고 초급매물 다 팔리면서 기사에서 5월 말에 급매물 들어간다, KB나 이런 지표에서 상승세 유도하고 기사에서 유도하니까 진짜 급매물 집어넣고서 가격 높여서 내놓으니까 오르는구나 하고서 조금 상승세 나타났었죠. 그 시기가 딱 이 시기죠. 통계라는 거 조작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는 네 입맛에 맞는 통계만 쓰고 반대되는 통계 안 쓴다. 반대되는 통계 다 쓰고 저는 다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입맛에 맞는 통계라고 해가지고 쓰는 통계를 가지고 누가 반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왜 이 통계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저게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거 빼고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넘비오코 썼더니 왜 넘비오코 쓰냐 KB 거 있는데 넘비오코는 세계 비교가 되니까 라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전공 과목 중에 통계학을 배웠었는데 누가 누구한테 통계 가지고 탓을 해요. 그리고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둘 중에 한 명, 전문가 중에 조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80% 이상이 이쪽에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업계 교수,
금융업계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팀장들, 혹은 지점장들, 부동산 투기연구소, 그리고 투기를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80% 이상이다. 실질적으로 뭐예요?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과열 요인 차단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가 들어간다 하면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재건축이 항상 문제라고 그랬죠. 재건축 규제하면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지 공급 부족으로 오를 요인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었던 법인 잡았죠. 그리고 후속 조치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추진될 것이다. 그래서 투기 및 투기 과열 지금 엄청나게 늘었죠. 웬만한 수도권에서 오를만한 데 다 했다. 그리고 지금 남은 데가 김포, 파주. 여기 지금 몰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바보 같은 행위죠.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그래서 보면은 지역들이 어디다? 이게 진짜로 요 빨간 지역들. 양천, 목동 재건축 때문이죠.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가 원래 재건축 엄청 많았죠? 강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용성, 광진, 중구, 서대문 이런 데 다 들어간다. 그리고 노원의 상계, 월계, 중계, 하계 이런 데들. 역대 분양가 상한제는 매번 집값 안정을 시켰다. 왜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자마자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냐? 왜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냐? 예전에 분양원가 연동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집값 떨어졌죠. 객관적인 지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지표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왜 본인들은 뇌피셜로 이야기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자꾸 그런 뇌피셜을 내느냐. 실질적으로 공급은 1기 신도시 때 효과적으로 잡혔었고 2기 신도시도 효과적이진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부가 집값 띄우려고 했기 때문에 막 분산해서 시작했었죠. 어느 정도의 효과는 받더라. 그리고 서울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 1인 가구 늘어나서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1인 가구 중에 대부분은 월세죠. 그건 저희가 지표로도 얘기했고 공급 부족은 없다. 오히려 그 다주택자 매물들만 나오면 공급은 충분한데 왜 자꾸 공급 부족 프레임을 몰고 가냐 그 얘기하고 있죠. 경제 살아난 것 같죠. 6월 18일에 7월 붕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뉴욕 증시에 거품이 심하다. 미국 파월 의장 완전한 경제 회복 멀었다. 6월 12일에 그래도 개미들의 승리죠. 잘 볼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된다. 하지만 남들 다 해서 재미 보니까 나도 들어가서 재미 보네 하고 들어갔다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대공황 때 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팔면 되는데 주식은 황금성이 높은데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사이드카 걸리고 하니까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못 파는 동안 떨어지는 거 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빚내서 주식 투기한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좀비 기업들 많죠.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를 밑돌면 못 낸다는 소리죠. 이게 3년 이상 지속되면 좀비 기업으로 부른다. 그럼 좀비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 기업 절반이 이자도 못 갚는다. 즉 좀비 기업 비중이 50.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지금 가계부채에다 기업부채 합치니까 부채 비율 엄청나게 늘어났죠. 특히 기업 중에서도 200% 넘는 기업이 40.5%에 달한다. 경제 위기 때 우량 기업이 있고 좀비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우량 기업과 좀비 기업이 그냥 딱 끊으면 끊어지냐? 아니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경제 위기 때는 우량 기업도 위험하죠. 그러면은 이 좀비 기업이 무너지도록 준다면은 이 여파가 우량 기업까지 퍼지면서 연쇄 부도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때는 우량 기업이든 좀비 기업이든 일단 다 같이 지원해서 살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좀비 기업들은 언제 무너져요?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죠. 그때 무너진다. 그러면은 좀비 기업이 무너지더라도 우량 기업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갖춰놨기 때문에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때는 좀비 기업이든 우량 기업이든 다 살린다. 근데 좀비 기업 비중이 얼마나 높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항상 경제 위기 때 드러나고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대량의 실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경제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폭등을 대비해야 된다. 경제 금방 회복된다. 리먼 때 경제 금방 회복됐나요? IMF 때는 세계 경제는 멀쩡한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만 무너졌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이 빨랐던 거지 리먼 때 경제 금방 회복됐어요?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남들을 선동하면 안 되죠. 이번 경제 위기 어때요? 리먼 때보다 훨씬 심해요. 세계 경제 대공황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질병이 촉발을 했지만 엄청난 실업자와 엄청난 경제 성장률 악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 경제가 리먼 때부터 엄청나게 빚더미를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늘려놨죠. 예전에는 100만 원으로 굴리면서 1000만 원까지 늘렸다면 지금 막 1억까지 늘렸다. 그러니까 유지할 수 없는 데가 심하니까 세계적인 저금리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고 언제까지 유지될 수는 없죠. 그리고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계는 지금 다다랐죠. 제로금리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버티게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금리로 부양책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역대 위기랑은 다르게 굉장히 위험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끝나면 폭등한다. 끝나면 주식 폭등하고 부동산 폭등한다. 이렇게 되게 단순한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 사례보다 더 쉽게 생각하고 있죠.
무제한 RP 매입 종료 임박했다. 왜? 이제 안 하니까요. 이거 RP 매입 종료되면은 유동성 증가한 거 일단 멈추죠. 해결됐다 싶으면 유동성이 감소되면 감소됐지 확 늘어날 그런 요건은 이제 없어진다. 통화정책 완화가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 유동성 퍼주던 것들 정상화시키겠다. 2차 팬데믹이 터지지 않는 한 바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질병사태 해결됐다고 해서 자산가치가 오를 상황이냐? 아니죠. 사람들의 여력은 떨어졌는데 무리하게 풀었던 통화는 정상화시키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거품이 빠지는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V자 회복한다, 폭등한다 이딴 얘기하고 있어요. 대출과 보증의 만기 연장이 끝나는 9월. 왜? 모든 위기를 9월로 밀어놨을 뿐이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9월에 진짜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데 3월부터 질병사태 터지기 시작하니까 질병으로부터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밀어준 거죠. 연장한 거죠. 만약에 2차 팬데믹 터지면은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저게 해결이 됐을 때 그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다. 그 시기를 아직 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경제위기가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GDP 대비 민간신용 200% 돌파했어요. 빚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 당시에 경제위기 때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를 억제하니까 기업부채가 늘어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유물 믹스를 했다? 아니죠. 경제위기 때 가계돈을 빚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경제를 살렸다죠. 그게 안 되니까 기업빚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가계부채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죠. 너무 많으니까. 기업들을 살린다시고 했던 그 경제 여파를 나중에 기업빚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촉발제로 만든 굉장히 잘못된 정책임에도 저거를 옹호하는 거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리고 지금 질병사태 터지면서 가계부채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저 빚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금리니까 빚이 늘어나도 된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금리에서 빚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이고 그 경제의 위기가 회복되면은 이 빚을 놔둘 수 없으니까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빚도 회수되고 예금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무리하게 돈을 뿌렸던 은행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럴 때 터지는 게 뭐예요? 실물가치 하락. 급하게 팔아서 빨리 빚을 메꾸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실물가치 하락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끼먼 때 미국이 그랬고 바젤 1 시행되면서 일본이 그랬었다. 그리고 지금 바젤 3 시행된다고 했는데 지금 조기 시행되는 거 있고 미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2023년에는 더 큰 실물가치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봐야 된다. 문제만 해결되면은 금리 다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도 위기가 진정되면 이례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에 해나가는 방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RP 회수하고 금리도 정상화시키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낮추게 되면은 돈이 빠져나가서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웬만하면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진정되면은 정상화시키겠다. 세계적으로 지금 바젤 3가 시행되는 시기이고 그때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리가 낮으면은 당연히 예금이 줄고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이 안정될 수가 없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은행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준금리 높이는 거다. 근데 단지 지금은 위기로 인해서 이례적인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 거죠. 언제 올렸어요? 이번 정부 때 금리 올리다가 낮춘 거잖아요.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해서 질병사태 터지면서. 그런데 이 금리가 평생 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질병사태 끝나면은 집값 폭등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금융위기 끝나고서 금리 제대로 돌아가고 유동성 회수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실물가치 하락을 걱정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거품이 끼었던 부동산이야말로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 저금리 기조로 오른다 하면서 거품만 쌓으려고 하고 지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셔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언제 사요? 한 3, 4년은 보셔야 된다니까요. 최소 보통 하락기는 한 5년 넘게 나오는데 왜 그거를 마음 급해가지고 내년에 사도 돼요? 올해 말에 사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냐. 여태까지 그러면 그래프로 봤을 때 그렇게 빨리 떨어진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많은 영상에서도 그 얘기 해놨는데 몇 개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는 저금리만 해당되죠. 유동성은 해당되지 않고 있죠. 대출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사태 끝나면 집값이 폭등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질병사태 끝나면은 더 큰 집값 폭락을 대비해야 할 때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